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3일절입니다. 이전식입니다. 지금 모든 여론조사는 이 국민의힘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한 곳도 예외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거의 하락 추세를 보이는 여론조사,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정체되고 있는 여론조사, 그 정도입니다. 월요일 발표했던 리얼미터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40%를 넘었습니다. 오차 범위를 벗어나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기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편 왜 가슴 한쪽이 허전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국회에 꼭 필요하다고 느낀 인물들이 이번 여당의 공천에서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당의 공천에 감동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민생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선거 승패는 민생이 좌우한다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 집권 여당은 공천을 좀 잘못해도 선거에서 이깁니다. 그러나 경제가 엉망이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그 어떤 경우에도 선거에서 이기기 힘듭니다. 클린턴이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죠. It's economy, stupid. 이 바보들아, 문제는 경제야. 그렇습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60% 가까이 치솟아 있으면서 그리 크게 내려오지 않은 것은 왜일까요? 부정평가 원인 1순위는 오래전부터 바로 민생 경제였습니다. 고물가 고금리가 서민 경제를 옥죄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이죠. 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중앙일보에 시대 읽기를 연재했습니다. 그 첫 회에 대통령은 기회를 잃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저는 그 글에서 맹자의 얘기를 적었습니다. 맹자가 등나라 문공을 만났을 때 문공이 정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맹자의 답은 이렇습니다. 항산자는 항심이요, 무항산자는 무항심입니다. 저는 일이 있어서 등 따숩고 배부른 자는, 그러니까 항산자는 항심을 가지니 무릇 정치하는 자는 민생에 치중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에 가리죠. 이 노무현 대통령 부부가 해인사로 조계종 종정 해암 스님을 찾아갔을 때 종정께서는 이 노무현 부부에게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옛 고인이 이르기를 항산자는 항심이요, 무항산자는 무항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해인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 썼던 글, 대통령은 기회를 잃고 있다는 그 시대 읽기를 대문에 글을 두었더군요. 그렇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산자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늘어난 일자리도 대부분 노인 일자리입니다. 청년 일자리는 늘지 않았습니다. 20대 청년 일자리가 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는 지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얼마 전 신문에 난 뉴스입니다. 3040 영끌족 고금리의 소비가 가장 많이 줄여.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늘지 않고 소득이 늘지 않는다면 고금리 고물가는 곧 소비 여력을 줄이게 됩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수없이 얘기했죠. 고물가로 인해서 소비 여력이 줄고 있다. 고금리로 인해서 소비가 되지 않고 있다. 지금 거기에다가 연 3.50%의 기준금리가 13개월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집을 산, 영끌해서 집을 산 3040 세대가 지금 고금리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 영향으로 전반적인 민간 소비가 줄었지만 특히 3040 영끌족의 소비 여력이 가장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2월 25일 가계별 금리 익스포즈를 감안한 금리 상승의 소비 영향 점검, 좀 이런 어려운 제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익스포즈, 위험 노출이라는 뜻입니다. 가계별
금리 위험 노출을 감안을 한 금리 상승이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걸 점검한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는 금리 상승에 따라 재무적인 이익과 손해를 보는 가계가 뚜렷하게 구분됐다며 가계별 금리 인상 위험에 노출된 정도를 측정해서 금리 상승 손해층과 취약층 그리고 이득층 등으로 분류했습니다. 글쎄요, 금리 상승 이득층은 어느 개 층을 말하는 걸까요? 일단 거기에서 금리가 오를수록 손해를 보는 손해층은 3040 세대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실제로 2022년 그들의 소비는 3년 전보다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 나라 영끌족입니다. 이들의 주택 보유 비중은 79%로 전체 가계 평균인 69%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 영끌해서 집들을 다 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도 전체 50.4%보다 높은 58.8%로 집계가 됐습니다. 돈을 빌려서 집을 산 겁니다. 한은 조사국의 분석입니다. 빚을 많이 낸 가계일수록 손해층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주택을 많이 구입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이전에 비해 가계 명목 대출금리가 약 2%에서 3% 상승을 하고 실질금리도 1.5%포인트 내외 상승을 하면서 금리 상승이 소비를 둔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걸 기간 간 대체 효과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 기간 간 대체 효과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은 분석 결과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가계 소비 증가율은 0.32%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기간 간 대체 효과 0.26%포인트까지 더해져서 전체 소비를 20% 추가로 위축시킨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가 있다면 뒤에 칠판이라도 걸어놓고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바람에 최종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만큼 우리 서민들 가게, 골목 상권, 중산층 이하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겁니다. 자, 게다가 문제는 또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당장 치솟는 가계부채를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제는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정책이 가계부채를 더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계부채가 줄여야 되는데 더 늘고 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당국의 정책 엇박자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를 옥죄는 DSR, 이 DSR을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DSR을 강화를 해서 대출을 계속 못하도록 옥죄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금리 정책 상품들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계의 빚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에서 가계 신용 잔액은 무려 1,886조 4천억 원. 이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1,886조 4천억 원. GDP의 100%입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가계 신용 1,878조 3천억 원에 비해서 8조 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가계 신용은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2022년 4분기에는 마이너스 3조 6천억 원, 그러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분기에 더 크게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14조 4천억 원. 그래서 가계부채가 이제 줄고 있다. 이렇게 신문이 크게 났었죠. 작년 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2분기에, 그러니까 작년 2분기에 8조 2천억 원이 늘기 시작해서 3분기에는 무려 17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8조 원이 또 늘어서 3분기 연속 늘어난 겁니다. 그것도 큰 단위로 는 겁니다. 또한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98조 4천억 원, 한 달 새 3조 4천억 원 증가를 한 겁니다.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담대, 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55조 3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4조 9천억 원, 약 5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바로 실질 가계부채입니다. 그러니까 1886조를 넘어서는 이 실질 가계부채는 이보다 지금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대출 등 개인사업 대출을 포함한 실질 가계부채는 작년 3분기 말 이미 2,573조입니다. 가계대출이 이처럼 다시 늘어나면서 대환대출 경쟁으로 금리를 인하했던 시중은행들 역시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춰 다시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외에는 가계부채를 다시 줄일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KB국민은행이 주담대 가상금리를 0.23%포인트 인상한 것을 필두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제일 먼저 주담대 금리부터 올리고 있습니다. 만만한 게 주택담보대출이죠. 그게 또 가장 많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금리를 먼저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가계부채는 쉽게 잡히지 않을까요? 그것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면서 한편으로는 가계부채 관리와 아주 상충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2년 이내에 출산, 입양을 한 무주택 가구나 그리고 1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됐습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자금은 1.6%에서 3.3%, 그리고 기존 다른 금리보다 저금리죠. 전세 자금은 1.1%에서 3.0%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지금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실제 은행은 최근 3주간 13,400여 건, 3조 4천억 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습니다.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에 배정된 예산 32조 원의 10%가량이 3주 안에 소진이 된 겁니다. 어쨌든 늘어난 빚은 소비 여력을 줄입니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그럴수록 삶은 고달파지고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만은 치솟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아주 재밌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비명 행사가 디올백을 삼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민주당이 가장 이번 선거에서 기대했던 게 바로 디올백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제 디올백을 얘기하는 언론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명 행사가 디올백을 삼켰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스럼트렌드라는 게 있더군요. 이 스럼트렌드로 최근 한 달간 온라인에서 등장한 디올백과 비명 행사를 비교를 한 결과를 보니 디올백을 비명 행사가 삼켜버렸다. 디올백 의혹은 지난해 11월 한 유튜버 채널을 통해 불거졌습니다. 휘발성이 굉장히 높았죠. 윤 대통령은 2월 7일 KBS 신년 대담을 하면서 사과를 하는 대신에 아쉽다라고만 말을 해서 진보 좌파 신문으로부터 아주 몰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씨를 남긴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공천 파동이 커지면서 2월 중순 들어 디올백은 수면 아래로 깔아앉고 있습니다. 대신 떠오른 단어가 비명 행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비명 행사는 비명계가 공천에서 컷오프되거나 현역 의원 평가에서 친명에 비해 불이익을 받으면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월 19일엔 국회 부의장 김영주가 하위 20%를 통보받고 전격 탈당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저욱이 2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말이 아주 기폭제가 된 셈입니다. 민주당 공천은 무리만 실시된 공천이지 공천의 유일한 기준은 친명횡재, 비명행사라는 게 국민인식이다. 사실 윤저욱 말 전에도 친명횡재, 비명행사라는 말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었죠. 신문은 비명행사가 온라인에서 언급량이 급증한 시점은 20일부터라고 썼습니다.
그 무렵부터 온 국민의 유행어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국민적 공분을 산 아시안컵 졸전에서 장본인으로 꼽혔던 이강인의 언급량이 별 차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수진, 윤영찬, 임종석 등 민주당 공천파동의 주요 인사 검색량도 디올백을 압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민주당의 공천파동은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재명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재명이 지금 제정신인가 온갖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초질관입니다. 결국 이런 민주당 공천파동이 확산하면서 야권은 정권 심판론에 좀처럼 불을 붙이지 못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어떻든 민주당의 공천파동은 이재명이 저 혼자 살겠다고 나선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표는 이를 두고 아주 재미있는 글을 썼습니다. 민주당은 지고 이재명은 이기는 길, 이런 제목의 칼럼을 쓴 겁니다. 양 주표는 칼럼에서 이재명은 총선에서 패배해 제2당이 돼도 압도적 당 지지력으로 순탄하게 대선 후보 되는 게 더 중요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공천을 받았을 설훈, 박용진, 김한정이 공천을 받지 못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들 김한정은 잘 모르시죠? DJ를 수행했던 DJ의 아주 오래된 그런 비서였습니다. 이재명이 합의 10% 의원의 경선 감점을 20%에서 30%로 올렸던 것도 바로 이 세 의원은 20% 감점으로는 도저히 탈락시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에 이어 친문의 핵심 임종석이 공천 배제되면서 민주당 내부는 지금 극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상훈 칼럼에는 아주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죠. 요즘 국민의힘이 아주 괜찮은 분위기를 보면서도 뭔가 허전한 곳이 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양상훈 칼럼에 나온 글이 이렇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 경기, 인천 상황은 민주당이 유리하다. 민주당에 몰표를 던진 40대, 50대 유권자들 분위기도 큰 변화는 없을 듯하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와 인천 상황이 나빠진 지 오래돼 이제는 각 지역구에 내세울 좋은 후보도 찾기 어렵다고 한다. 서울도 마찬가지여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높은데 막상 후보를 대입하면 뒤집힌다고 한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패배를 했는데 이번 22대 경기도, 서울 국민의힘 공천자를 보면 뭐 산뜻한 인물이 그렇게 쉽게 뜨이지 않습니다. 바로 양상훈 주표는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높은 정당 지지율에도 막상 후보를 대입하면 뒤집히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민의힘이 상황을 낙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상훈 칼럼은 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대표의 궁극적 목표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려면 다음 대선 때까지 방탄이 돼야 하고 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해서 후보가 돼야 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대선 경선은 과거 이회창 후보식으로 별다른 경쟁자 없이 사실상 단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지상 목표가 된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최악의 경우 130석 안팎의 제2당이 돼도 괜찮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민주당은 져도 이재명은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이재명은 막 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어제 29일에도 폭주를 거듭했습니다. 민주당은 29일 비명계, 홍영표, 기동민과 안민석에 대한 공천 배제를 발표했습니다. 임종석에 이어 원조 친문 홍영표도 컷오프가 된 것입니다.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홍영표의 지역구 부평을에 당이 영입을 한 박선은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그리고 이동주 의원의 두 사람 2인 경선을 발표했습니다. 이동주는 비명계 책임론을 내세워 홍영표에 도전을 하는 친명 비례 의원이었습니다.
홍영표는 탈당을 시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석열의 검찰 독재와 이재명의 사당화에 맞서 싸우겠다.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 그는 도덕적 문제도 본선 경쟁력도 문제가 없다면서 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태를 지켜보는 여러 사람들도 당사자인 홍영표와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굿오프다. 한편 전략공관위는 기동민의 승북 의뢰 영입 인재인 김남근 변호사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안민석의 오산엔 차지옥 하시도 교수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바로 인재근 의원들어 물러나라고 했는데 인재근 의원이 그런 말을 했죠. 이 자리에 김남근은 안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안귀령이라는 YTN 아나운서를 투입하고 대신에 이쪽으로 김남근 변호사를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재명의 고집도 대단하다고 할까요? 기동민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누구는 되고 저는 안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같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가 된 비례대표 이수진은 경선 기회를 줬기 때문입니다. 한 비명에는 결국 친명이냐 비명이냐가 기준 아니겠느냐고 했는데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친명 비명 구분해서 공천했으면 안민석 변제일을 공천 배제를 했겠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은 현역을 비운 자리에 여전사 3인방 추미애 이현주 전 현의를 배치를 할 방침입니다. 그러고 보니 동작거리 이수진을 왜 뺐을까요? 이재명이 조금이라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겁니까? 그래서 안민석을 잘랐고 지금 이수진을 잘랐던 겁니까? 어쨌든 이미 전 현의는 임종석이 출마하려던 중승동갑에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이처럼 공천 파동으로 연일 시끄러운데 어제는 이재명이 그러한 공천 반발을 비꼬는 듯한 농담을 동료 의원들과 주고받은 장면이 또 온라인에서 그런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상황은 이재명이 28일 서울 은평구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참석을 했다가 현장을 떠나면서 벌어졌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식위 의장이 친명 이계호죠. 이계호가 이재명에게 친명 이계호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농담을 하자 이재명은 크게 웃으며 단수 공천이 되면 친명이 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친명 이계호 정식위 의장은 2월 25일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구 예비후보들은 단수 공천 결정을 처리하라며 공개 반발하는 중입니다. 이 대화를 지켜보던 김용호는 저는 경선에서 비명이 됐습니다라고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경선에서 비명이 됐어요 라며 또다시 크게 웃었습니다. 김용호도 친명계로 널리 알려져 있죠. 친명계 김용호는 지난 21일 경선에서 승리해서 서대문 을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홍제동, 홍은동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서대문 을 지역입니다. 이재명 옆에는 지난 23일 강서갑에 단수 공천된 강승우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강승우도 크게 웃었습니다. 친문 비명계가 공천에서 대거 배제되고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들은 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요? 이재명은 언론을 탓했습니다. 28일 이재명이 기자들에게 한 말은 이미 늘 알려졌죠. 공천을 받으면 친명, 탈락하면 반명, 비명이라는 보도를 자제해달라. 그런데 단수 공천을 받은 의원들은 한 분을 빼고는 다 친명입니다. 그리고 경선에 붙여졌거나 특히 컷오프된 분들은 대부분이 다 반명 그리고 친문입니다. 설령
친문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도 뭔가 이재명에게 듣기 싫은 얘기를 했거나 안 좋은 액션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안민석과 동작거리 이수진이죠. 자, 민주당은 사실상 심리적 분당이 됐습니다. 비명 행사 논란으로 친문 친명계 간의 정면 충돌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종석은 28일 당이 중승농갑의 전현희를 공천했음에도 지역구인 중승농갑 지역구인 왕십리역 현장 유세를 강행했습니다. 컷오프된 사람이 현장 유세를 한 겁니다. 탈당도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당내에서는 왕십리 반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유세에는 친문, 홍영표, 송갑석, 윤영찬도 동행을 했습니다. 친문계에서는 침묵하는 문재인이 직접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데 친명계는 문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양산회동 때 문재인이 이재명에게 임종석, 노유민 등 친문 핵심을 거론하며 살펴봐 달라는 취지 언급을 했다는 말이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는 친문 3인방이라고도 하고 아니다. 한 대명 이름을 일거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문재인의 요청을 그런데 이재명이 묵살했다는 것입니다. 뭐 앞에서는 시인을 했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돌아와서는 그 문재인의 요청을 완전히 안 되는 것으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왕십리역 유세에서 임종석 주변에 모인 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는 전현희가 오면 머리채 잡아라는 말이 나오고 개딸들로 보이는 이들에게서는 임종석이 성동에 말뚝을 박았느냐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떻든 이런 분당 사태는 왜 벌어진 걸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른의 말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 대표에게 민주당은 그저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이고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 생각한다. 홍영표는 28일 라디오에서 5명에서 10명까지 탈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재명이 나가는 걸 오히려 뒤에서 즐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통진당 후신 진보당에 자신의 지역구 울산 북구를 양보를 하면서 자신에게 전혀 말도 없이 그 울산 북구를 양보하면서 공천이 배제된 이상은도 이날 탈당을 했습니다. 그는 입장문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갈등과 반발은 필연적이며 세대 교체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울산 북구를 진보당에 주는 것이 그것이 세대 교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입당도 탈당도 자유라고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동아일보 김순덕은 칼럼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민주주의 석학 임팩백은 왜 이재명의 망나니가 됐나? 망나니 다들 알고 계시죠? 옛날 참수영을 할 때 이 칼을 들고 칼춤을 추던 사람 말입니다. 저는 임팩백을 민주주의 석학이라고 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그가 나름대로 올곧은 학자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일까요? 김순덕은 임팩백이 총리라도 시켜준다는 약속을 받고 망나니 노릇을 하는 것이라면 이제라도 그 불명예스러운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 바란다고 썼습니다. 참 모진 독설을 한 겁니다. 당신 총리 약속받고 그 짓 하는 거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설령 이재명이 다음 정부 대통령이 된데도 그는 총리 시켜준다 했다고 정말 시켜줄 줄 알았느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라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박 대통령을 두고 존경한다고 말했다가 정말인 줄 알더라 하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었죠. 솔직히 저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보다 못한 자에게 지배받는 것보다 화나는 일이 없다는 게 임팩백이 정말 나와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과연 이 폐륜의 끝은 어딜까요? 감옥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